안녕하세요. 이제 6주차 수업 진행을 하네요. 6주차면 이제 거의 끝나갈 때 같아요. 이제 전번 주에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 일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13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은 뒤에 이제 그 과세 표준 계산이 끝나고 이제 세금 고지서를 어떻게 발급을 하고 세금이 이제 세금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인데 실제 중개사님들이 이게 종부세 계산을 수작업으로는 하지 못하실 거예요. 손으로 계산이 불가능한데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풀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 문제 나오는 건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종부세가 계산되냐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혹시 이제 기억나는 게 사람하고 물건 중에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지 혹시 기억나는가요? 사람이죠. 그러면 인세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과세를 해야 돼요. 합산과세 하는데 여기서 합산이라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우리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 있다 그랬는가? 주택과 토지. 그러면 주택이라는 것과 토지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합해. 이렇게 합해요. 그럼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해서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한 장.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어요.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을 하겠다.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 그럼 이제 한 장짜리로 고지서를 발급할 때 그럼 토지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주택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 고지서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된가 알 수 없어야 된가요? 알 수 있어야죠. 알 수 있으려면 그러면 고지서에 주택에 대한 세금의 계산은 어떻게 됐어요? 토지는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됐어요? 계산 과정을 알려줘야 된가 안 알려줘야 된가?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고지서를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집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우리 집은 와가지고 내가 본 적이 있어 하신 분도 있고 나는 지금 처음 봐 하신 분도 있는데 내색은 하지 마세요. 절대 내색하지 마시고 자, 이거 딱 보세요.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금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산되고 계산 과정이 쭉 나와요. 그다음에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계산 구조가 나와. 그런데 이 사람은 땅은 가진 게 없으니까 땅에 대해서는 빈 공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주택만 가지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토탈 세금이 여기에 기록이 돼. 전체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어떤 식으로 계산했다는 걸 보여주고 이 세 개를 다 더해가지고 그 금액이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합계 금액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오른쪽에 보면 과세 대상 물건 해가지고 나오는데 전국에 주택이 어디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가 주택 소재지가 여기가 명시가 돼요. 또 종합합산 토지는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가 명시되고 별도합산 토지가 이렇게 명시돼요. 그럼 전국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가 알고 싶으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만 보면 다 나와요. 이 안에가 다 그럼 혹시 여기 이 집은 내가 팔았는데 왜 나한테 고지서가 나왔지? 팔았는데 나한테 나왔으면 여기 기록이 돼 있어. 그럼 팔았는데 나한테 나왔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된가? 내가 이의를 제기해야 된가? 이의를 제기하죠. 이의를 제기해야 돼. 그런데 이 제기할 수 있는 게 법으로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또 명시가 돼 있으니 그걸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고지서 한 장을 보면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고지서가 한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걸 문장으로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뭐 해가지고 합해서
합해서 몇 장의 고지서로? 한 장의 고지서로.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합해서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겠습니다. 합쳐서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1번 지문만 알면 돼. 그래서 우리는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 고지서가 따로 나온다는 이야기인가? 한 장으로 나오겠다는 이야기인가? 한 장으로 나옵니다. 재산세하고는 다르죠. 재산세에서는 주택에 대한 고지서와 토지에 대한 고지서가 하나로 묶어서 나오든가 각각 나오든가? 각각 따로따로 했죠. 그럼 토지는 몇 월 달에 세금을 냈었고 9월 달. 주택은 반절은 7월 달. 나머지 반절은 9월 달. 이렇게 고지서가 따로따로 나와.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 묶어서 나오니까 세금 낸 날짜가 주택 토지가 다르겠는가 똑같겠는가? 똑같아요. 한 장이니까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해가지고 그 한 장 고지서를 약속한 날짜에 전체 세금을 내셔야 돼요. 안 그래 2번 같은 거는 이제 안 보셔도 돼요. 그럼 이제 이 세금을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 과세 표준은 전번 주에 과세 표준 계산하는 건 배웠죠. 자, 이제 그러면 주택 중에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빼고 12억을 빼고 뒤에다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서 과세 표준을 구해. 그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다. 그럼 별도 합산 토지면 전체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다 더해서 얼마를 빼고 별도 합산 토지니까 80억을 빼고. 똑똑한 게 아니라 모르신 분이 이상한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모르는 분이 이상한 거지 아는 분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상이 아닌 비정상을 이게 모르신 분이 이상하다니까요. 자, 별도 합산은 80억을 초과해야 되니까 전체에서 80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고 종합합산 토지는 전체 중에서 얼마를 빼고 5억을 빼고 5억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서 과세 표준을 구해. 그럼 과세 표준에다 무엇을 곱하기 해야만 세액이 나오는가? 세율. 자, 세율. 그러면 이제부터 세율을 익히는 거예요. 이제 세율 익히는 거예요. 세율 익히는데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죠.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 세율을 암기오시라고 했잖아요. 다 암기오신 분이 있다네요. 벌써. 오, 대단하시네요. 자, 여러분 이제 세율은 주택에 대한 세율은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세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을 구할 때, 자, 납세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이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주택 수예요. 내가 가진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을 때와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세율이 완전히 달라. 그럼 2주택 이하라고 했으니까 몇 개까지는 이 말인가요? 2개까지는. 자, 2개까지 가지고 있는 분은 세율이 0.5에서 2.7%의 세율로 과세를 해. 자, 2개까지 가진 사람은 가장 낮은 게 0.5, 가장 높은 게 2.7. 근데 3개 이상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몇 개부터 이 말인가? 3개부터. 자, 3개부터 3개 이상 가지신 3개나 4개나 5개나 6개나 주택을 가지신 분은 가장 낮은 세율이 0.5에서 가장 높은 게 5. 가장 높은 게 5%. 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 혹시 나는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나는 세율이 요 세율을 적용하네? 이제 그 본인 스스로 생각해요. 만약에 주택을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 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 넘으면 12억을 초과하면 12억이 넘으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한 개를 가진 사람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서 가장 낮은 게 0.5, 가장 높은 게 2.7. 그러면 2개를 가지신 분은 가장 낮은 게 0.5, 가장 높은 거 2.7. 2개니까 2.7. 그 다음에 3개를 가지신 분은 가장 낮은 게 0.5, 가장 높은 게 5. 3개부터는 5. 2개까지는 2.7. 3개부터는 5. 그래서 2주택 이하인가
2주택, 3주택 이상인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자, 두 번째, 납세의무자가 법인이었을 때, 이제 개인이 소유했을 때하고 또 법인이 소유했을 때 또 세율이 달라. 그러면 이제 일반 법인을 먼저 볼게요. 일반 법인이 소유할 때, 자, 일반 법인은 작년 시험에서 일반 법인을 출제했어요. 일반 법인이 주택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그러면 법인이었을 때는 개인의 세율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자, 개인의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예를 들어서 2주택 이하면 개인의 세율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 0.5에서 2.7. 그럼 그 중에 제일 높은 거. 자, 2.7. 3주택 이상이면 개인은 3주택 이상이면 제일 낮은 게 0.5. 제일 높은 거 5. 그럼 그 중에 제일 높은 거 5. 자,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 법인이었을 때는 개인의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해요. 금액 크기 따지지 않고 법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2개 이하면 2.7, 3개 이상이면 5%.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개인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그다음 이제 기업권은 이제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개인의 세율 중에서 제일 낮은 걸 적용을 해요.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으면 0.5에서 2.7. 또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을 안 하면 개인의 세율하고 똑같이 적용해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공익 목적에 사용을 안 해도 법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세율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인가? 개인의 세율을 그냥 적용하시면 돼. 그래서 2주택 이하가 되면 제일 낮은 게 0.5, 제일 높은 거 2.7,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이렇게요. 계속 이제 이걸 반복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반복 한번 해볼게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2주택 이하이면 0.5에서 2.7. 계속 안 보고 칠판만 보고 계속 익히는 연습,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일반 법인이면 개인의 세율 중에 제일 높은 거 2주택 이하이면 2.7. 3주택 이상이면 5. 공공주택 사업자는 그냥 개인의 세율 중에 제일 낮은 거. 그러면 0.5에서 2.7.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어도 0.5에서 2.7.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안 하면 개인의 세율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 3주택 이상은 0.5에서 5. 그럼 암기할 거 2개밖에 없어요. 이 2개만 가지고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율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개를 가지고 요리조리 조합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개인의 세율을 여기를 익히는 거예요. 이것만 딱 익혀버리면 2개만 딱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 법인이면 개인 세율 중에서 제일 뭐한 거, 높은 거. 그다음에 공익법인이면 개인의 세율 중에서 제일 낮은 거.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개인의 세율하고 똑같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율이 많은 게 아니라 2개만 딱 잡아놓고 그걸 잠깐 조금씩 응용해서 연습해버리면 충분히 이거 암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1번 지문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잠깐 보류하시고 2번 보래요.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했다. 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면 개인의 세율 중에서 2주택짜리를 적용해라, 3주택짜리 적용해라. 2주택. 그러면 0.5에서 2.7. 맞았네. 그다음에 세 번째. 개인이고 3주택 이상이다. 개인이고 3주택 이상이면 가장 낮은 건 0.5. 가장 높은 건 5. 자, 0.5에서 5. 맞았네. 그다음에 개인이고 2주택 이하다. 2주택 이하면 가장 낮은 게 0.5. 가장 높은 게 2.7. 맞았네. 그다음에 공익목적 사업에 공공주택 사업자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랬네요. 그러면 공공주택 사업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라고 했으니까 가장 낮은 건 0.5, 가장 높은 건 2.7. 그럼 공익목적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개인 세율 중에서 2주택짜리 적용해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공익목적에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의 세율하고 똑같이 적용해 버리시면 돼요. 2주택 이하면 0.5, 2.7, 3주택 이상이면 0.5, 5%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양가랑 2번. 요 내용이 이제 시험 볼 때 이 내용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13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양가랑 2번 있죠. 작년에 정답으로 이미 나와버렸어요. 작년에는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거고 이게 나오면 정답이에요 하고 알려드렸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개인이고 주택을 하나 가지고. 그럼 얼마짜리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 볼까요? 대략 20억? 그 좋아요. 20억짜리. 자, 20억짜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 2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이것 말고 다른 집은 없어. 자, 1주택이에요. 1주택이면 얼마는 빼주고 세금을 계산하는가요? 12억. 그럼 여기가 이제 12억이라고 봐. 12억. 자, 그럼 먼저 이제 재산세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재산세는 2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얼마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가요? 재산세 세금이 나올 때는 20억 전부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온다? 일정 금액을 빼고 나온다?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일정 금액 빼주고 그런 거 있던 거 없던가요? 없어요. 없었죠? 자, 그러면 전체 20억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를 전부 계산하는 거예요. 재산세가 20억에 대해서 과세가 돼.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가보죠. 이제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이다.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전체 금액에서 얼마 빼고 세금 나오고 12억. 자, 그러면 12억까지 안 나오니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여기까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그럼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냈는가 안 냈는가요? 냈죠. 재산세 냈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재산세 냈잖아요. 재산세를 냈는데 또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는 내는가 안 내는가? 내죠. 아니 종합부동산세도 내네? 그러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니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한 번 내는가 두 개 내는가? 두 개. 그럼 이중과세네. 이제 이중과세라고 따졌어. 그랬더니 정부가 이중과세 아니라 하네? 정부는 이중과세 아니라고 그래요. 이중과세 아닌데 무슨 아니 봐요. 두 번 물려놓고 왜 이중과세 아니라고? 엄마가 때렸는데 아빠가 또 때렸잖아. 아니 때렸는데 맞았는데 왜 또 때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요. 내가 언제 두 번 때렸냐? 한 번밖에 안 때렸다. 한 번밖에 안 때렸다고. 아니 분명히 엄마가 때렸다니까요. 때렸는데 왜 아빠가 또 때리냐고. 달라드니까 그럼 아빠가 뭘 하냐면 야 잠깐만 엄마 때린 거 미안해. 자, 엄마 때린 거 미안해 했으니까 두 번 때리는 거 안 때렸는가? 안 때렸죠? 안 때렸어요. 미안해 했잖아요. 하나는 미안해 했잖아요. 하나는 사과했잖아요. 하나는 사과했으니까 이제 하나만 때린 거예요. 하나만. 정부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들이 지금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때려놓고 왜 안 때렸다 하냐고. 아니 때린 거 미안하다고. 아니 미안하면 빼줘야지. 알아서 빼줄게. 자 그러면 이거 빼줄게. 요거 빼줄게.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고 재산세 계산이 같은 방식인가 다른 방식인가요? 완전히 달라. 자, 재산세에서는 주택에 대한 세금을 그 사람이 가진 주택을 다 더해서 계산하는가요? 주택별로 계산하는가? 주택별로 계산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별로 계산하는가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가? 소유자별로 합산해. 그러면 여기서 주택을 제가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에 하나 가지고 있고 서울에 하나 가지고 있고 인천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방별로 재산세 나온 걸 전부 빼줘야 돼. 골치 아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법으로 이제 명시를 한 거야. 하도 따지니까 봐라.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 그러면 종부세에서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은 12억 초과분이다. 12억 초과분에 대하여. 그런데 12억 초과란 말을 써놨는가 안 써놨는가? 안 써놨죠. 아주 애매하게 써놨죠.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것은 나중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뭐 해준다? 자, 빼준다 했잖아요. 이 부분을 빼주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뭐 계산할 때 빼준다는 이야기인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빼준다 했으니까 일단 먼저 물려놓고 재산세 물려놓고 그 재산세 중에 종부세 기준이 된 금액만큼 냈던 금액은 나중에 종부세 계산할 때 빼준다 안 빼준다? 빼준다. 그럼 종부세 안 낸 사람 안 빼주네? 종부세 낸 사람들만 빼주네? 이게 무슨 법이 이러냐? 아니 왜 있는 사람한테만 빼주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있는 분이고 우리는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또 달라들어. 그랬더니 정부가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개정을 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변형을 해야 되고 뭐 이거 폐지하란다 막 이렇게 말 나오는데 15년 전에 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어. 계속요. 자꾸 따지니까 아니 그러면 진짜 빼주는 거 보여주라. 이거는 사람 손으로 계산이 안 된다. 이거는 전산상으로 프로그램상으로만 된다.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라고. 우리 손으로 안 된다니까요. 계산상으로 인터넷으로 계산해 갖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그게 프로그램에서 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손으로 계산해 주라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 손으로 계산 안 돼. 진짜 안 돼요. 이건 수작업이 안 돼. 전산상으로만 가능해. 그러고 나서 하도 따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정부가 그러면 네가 빼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신고하든지. 안 되는 걸 우기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하시든지 하고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은 다 가능한데 종부세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기니까 국민들 그럼 본인들이 하세요 해버린 거예요. 집에서 애들이 하도 우기면 하지도 못하는데 우기면 뭐라 하는가? 네가 하든지.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우리 손으로 절대 종부세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놨어. 그러고 나서 빼준다 하니까 그러면 진짜로 빼주냐? 혹시 재산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세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던가? 50%. 그럼요. 만약에 어느 지역은 경기도 김포에서는 이번에 50% 빼줬는데 그 50% 빼준 거 반영했냐? 아, 했다고요. 아니 진짜 반영된 거 맞냐? 컴퓨터상으로 계산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못 믿으니까 또 법에다 명시했어요.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이 돼가지고 세금을 낸 게 있으면 가감이 적용이 돼가지고 세금 낸 게 있으면 나중에 재산세 빼줄 때 적용된 세금을 빼주는가요? 적용되기 전 세금을 빼주는가요? 적용된 세금을 빼주겠다. 하도 따지니까 아니 적용이 돼서 냈으면 그 적용돼서 낸 세금을 빼준다니까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해가지고 세금 낸 게 있죠. 그러면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면 세금이 올라가는가요? 조금 내려가는가요? 내려가죠. 그러면 상한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낸 게 있으면 그것도 빼주냐? 그랬더니 또 법에다가 상한을 적용했을 때도 적용된 것을 빼준다. 적용되기 전에 걸 빼준다. 적용된 것을. 이게 국민들하고 정부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계속 내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게 정답으로 출제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딱 기억할 게 된자 있죠. 적용된 세액을 말한다. 된자만 딱 동그라미 쳐놓았어요. 된. 자, 어디 들어있냐면 세 번째 줄. 적용된 세액을 말한다. 적용된 자다. 그 된자를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전. 그러면 이건 틀렸어요. 적용 전 세금이 아니라 적용된 세금을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재산세가 이미 과세되고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그 재산세를 빼준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가 안 믿어야 된가요? 믿어야죠. 그리고 나중에 중개사 일을 하시다가 혹시 의뢰인들이 이거 종부세하고 재산세 이중과세라는 말을 하면 아니라는 걸 상담할 수 있어야죠. 이제는 이미 빼준다. 그래서 재산세로 낸 것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빼드리니까 이건 이중과세는 아니에요. 정확히 실제 낸 금액을 빼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러셔야 돼. 시험 볼 때도 우리 무조건 빼준다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가? 안 빼준다 하고 막 우기고 있어야 되는가? 빼준다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무조건 마음을 좀 편하게 정부가 빼줄 거다. 정부를 믿으시면 돼.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요렇게 계산해서 빼죠. 자, 계산식이 이렇게 생겼어. 엄청 복잡하죠? 자, 지금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해서 빼준다겠는가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빼준다겠는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무슨 세 냈던 걸 빼주는가?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도 냈던 금액을 빼줄 때는 재산세 계산 구조에 맞게끔 계산하셔야 돼.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계산식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이제 양가로 3번 같은 경우에 주택수 계산할 때 방금 우리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 버리죠. 그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첫 번째,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집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집이다, 각각 집이다. 각각. 공동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이 하나 있어. 제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어. 자,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1세대, 자, 정확히 해야 돼요. 자, 취득세에서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한 개로 본다, 두 개로 본다. 발음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발음을 잘못하는 순간 이제 시험에서 맞고 틀리고 결정이 나요. 자, 취득세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은 하나로 봐요. 그 집은 취득세 하나로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집 하나로 본다, 두 개로 본다. 종부세는 두 개로 봐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도 각자 하나씩 해서 두 개로 봐. 그럼 두 개로 보니까 1세대 2주택이니까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12억을 빼주겠는가요? 9억을 빼주겠는가? 9억밖에 안 빼줘요. 세금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주택수가 두 개가 돼버리면 불이익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도 둘이 묶어서 한 집으로 봐라, 각자 집으로 봐라. 각자 집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밑에 이제 다가구, 이거는 놔두시고, 뒤에 거는 이건 지금 안 보셔도 되니까 이건 다 놔두세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오시면 3번에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있어. 1세대 1주택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으니까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가, 1세대 2주택자로 보는가? 1세대 2주택이니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이 있어.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처음에 신설할 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있으니까 개인 소유를 부부 공동명의로 다 바꾸세요. 그러면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다 바꿨어. 그런데 바꿔놓고 보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이고 세액공제를 못 받네. 그런데 세액공제가요, 무려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또 열받은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공동명의가 아닌 개인 소유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해서 다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이제 와서 세금을 더 물리면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따졌어. 그랬더니 정부가 또 법을 바꾼 거예요.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 소유로 신청하시면 단독 소유로 인정해 드릴게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막 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따지면 막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제받는 거 봐요? 1세대 1주택자들은 나이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더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려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시험 볼 때 70%까지 받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주의하세요.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80%까지 받는데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한번 가보죠. 이제 연령, 나이는 60세 이상이 돼야 돼요. 나이가 60이 넘고 1세대 1주택을 60이 넘으신 분이 가지고 있어야만 세액 공제를 받아.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미만 그러면 65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자, 65세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나이 기준을 따질 때 1월 1일 기준이다? 6월 1일 기준이다? 1월 1일이다? 6월 1일이다? 자, 몇 월 며칠이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생일이 이제 되는 분하고 이후에 되는 분하고 또 차이가 있어. 자, 이것도 1월 1일 기준도 아니고 과세 기준일 현재로 60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5세 미만, 그러면 65세는 안 들어가죠. 자, 60에서 65세 미만인 분은 몇 프로 공제를 하면 20%만큼 공제, 세금의 20% 빼죠. 이제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분이 집안채를 가지고 있으면 30% 공제 혜택을 줘. 70세 이상이면 40% 공제 혜택을 줘요. 자, 다시 이제 나이에 따른 공제를 이걸 익혀야 돼요. 60에서 65세 미만이면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70 넘으셨으면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공부를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건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돼. 자, 5년 체크하세요. 5년 이상이 보유되는 1세대 1주택자.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40%, 15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는 50%만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시 가보죠.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이면 40%, 15년 넘으면 50% 공제 혜택을 받는데, 그러면 연령은 나이는 몇 세가 넘은 사람만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 보유기간은 5년 이상. 자, 그 두 개를 합쳐서 최대 몇 프로까지? 최대 80. 그럼 연습해보죠. 예를 들어서 63세인 분이 보유기간 7년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공제는 몇 프로예요? 자, 앞에 하나씩 하세요. 60에서 65세 미만이니까 20%. 여기는 7년이니까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20%. 그럼 합치니까 총 40%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요. 이렇게 해놓고 앞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종합합산 토지를 보유한 사람 이렇게 나와. 종합합산 토지를 63세고 7년을 보유했으면 몇 프로까지 공제된다? 공제 안 돼요.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못 받아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막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열심히 계산했는데 앞에 보니까 토지라고 써놨네. 토지는 안 돼. 토지는 공제를 못 받아요. 주택 중에서도 누구만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그럼 부부가 집안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세액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못 받는다 했어. 저 그러면 자 이제 칠판만 보고 연습해 보세요.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60세 그랬어요. 60세는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60세 이상이니까 몇 프로? 20%. 65세 그러면 65세는 첫 번째 칸이다? 두 번째 칸이다? 두 번째 65세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미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거 모르면 못 풀어요. 65세는 두 번째 칸이니까
30%. 10년을 보유했으니까 두 번째 칸이다, 첫 번째 칸이다. 10년 이상이니까 두 번째. 두 번째면 40%. 틀렸네요. 자, 15년을 보유했으면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세 번째. 세 번째면 50%. 자, 이제 70세. 70이면 두 번째다, 세 번째다. 70이면 세 번째. 세 번째면 40. 40. 15년을 보유하면 50. 두 개 더하니까 80. 80. 왜? 최대 한도 있으니까. 한도를 적용하니까. 한도는 최대한 90이 되더라도 두 개 합쳐서 90이 되어도 90이 아니라 80까지만 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 가면 기억, 니은 두 개밖에 답이 없네.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퍼센트를 암기를 못 하시고 이상이라는 거, 미만이라는 거 구별 못 하시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이쪽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액공제를 왜 그러면 나 부부 공동명의인데 왜 나는 못 받냐? 그래서 법을 이거 새로 신설했던 거예요. 나와 내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 나와 누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인가? 배우자 빼고 다른 가족은 안 돼. 만약에 나하고 내 자녀하고 공동명의로 있을 때는 안 돼. 나하고 배우자가 공동명의였을 때만 특별히 세대원 중에 나하고 배우자 말고 다른 가족이 집을 가진 게 없을 때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그러면 공동명의 1주택이라는 이야기는 혼자 가진다는 이야기인가? 각자 가지고 있는가? 각자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를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는 말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독 소유 신청을 하면 정부는 그 집이 공동명의로 해석해 주겠다, 단독 소유로 해석해 주겠다. 단독 소유로 봐서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이니까 이제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도 9억을 빼준다, 12억을 빼준다. 12억. 그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작년 시험 문제는 여기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가, 혜택을 물어봤어요. 그럼 한 단계 엄청 깊이 있게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신청을 언제까지 하는가? 이제 날짜를 봐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셔야 돼.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재산세가 숨어져 있어. 자,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분의 1은 몇 월 달에?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무조건 몇 월 달? 9월 달. 자, 9월 달이죠. 그럼 9월 말까지 세금을 내면 9월 말까지 정산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국세청으로 9월 말이 지나서 바로 통보를 해. 그럼 9월 말 전에 정정할 걸 정정해야 된가 안 해야 된가? 해야 돼. 그러면 9월 말 전에 정정을 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9월이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공동 소유로, 부부 공동 명의를 단독 소유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신청을 해서 바꾸셔야 돼. 근데 바꿀 때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일정 금액이 넘지 않으면은 공동 소유가 훨씬 유리해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 버리면 공동 소유가 훨씬 불리해. 그런데 내가 공동 소유로 있으면 내가 유리한데도 법을 몰라가지고 단독 소유로 신청을 바꿔버리면 세금이 더 나와버려. 그러니까 제일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반드시 모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공동 소유로 놔뒀을 때는 세금이 얼마 나오고 단독 소유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하면 신청하시고 유리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마세요 하고 제일 밑에 명시가 돼 있어. 잘못 눌렀을 때 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이걸 변경 신청을 중개사님들이 해줘야 되는가 안 해줘야 되는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해주시면 안 돼요. 본인이 샘플링으로 연습 모의 테스트 해보시고 본인이 결정하셔야지 누가 결정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중개사 이제 공부하면서 세법 배웠다고 가서 바꾸라 했으니까 바꿔야지 하고 딱 바꿔놨어. 근데 세금이 100만 원 나올 거 1000만 원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대래 앉혀가다가 세금을 때려 맞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모르시면. 근데 모르면 시험 볼 때는 가만히 있으면 내년에 또 시험 보러 오셔야 돼. 시험 볼 때는 모른 척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죠. 시험 볼 때 알아야 돼. 근데 중개사 할 때는 알아도 모른 척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세금은 실무하실 때 알아도 절대로 완벽하게 상담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언제 신청하는가 이제 잡아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혜택을 봐보죠. 1세대 1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신청했으면 이제 공동소유로 봐서 세금이 계산되는가요? 단독소유로 봐서 계산되는가요? 단독소유로 봐서 계산되니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하니까 12억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세액 공제도 다 받을 수 있어. 1세대 1주택에 따른 세액 공제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이런 것은 그냥 놔두셔도 돼요. 이제. 자, 세부담 상한 이거 다 필요 없고 이제 6번으로 가보시죠. 자, 6번 138쪽에 자, 6번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의 이제 세율로 한번 가볼게요. 종합합산 토지는 가장 낮은 게 1%, 가장 높은 게 3%. 자, 1에서 3%. 종합합산 토지는 가장 낮은 게 1%, 가장 높은 게 3%. 별도합산 토지는 가장 낮은 게 0.5%, 가장 높은 게 0.7%. 이게 암기가 될려나 모르겠네요. 자, 그럼 다시 종합합산 토지는 가장 낮은 게 1, 높은 거 3, 1에서 3. 별도합산은 0.5에서 0.7, 0.5에서 0.7, 1에서 3, 0.5에서 0.7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종합합산 토지든 별도합산 토지든 그럼 만약에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초과니까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안 나왔는가? 이미 나왔는가? 앞에서 했던 거 똑같잖아요. 5억 초과분에 이미 재산세 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종부세 낼 때 재산세 낸 세금을 그대로 놔둔다, 빼주죠. 빼줄 때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이 돼가지고 재산세를 냈더라면 적용된 세금을 빼준다, 적용 전 세금을 빼준다. 된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적용된 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에 양가로 2번에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적용된. 자, 또 하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냈더라면 이거는 적용 전 세금을 빼준다, 적용 받은 세금을 빼준다. 적용받은. 그거 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적용된, 적용받은 세금을 빼준다. 자, 요 정도만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다시 이제 세율 암기. 자, 세율 암기 보죠. 종합합산 칠판만 보세요. 자, 종합합산 토지는 가장 낮은 게 1, 가장 높은 거 3. 한 번에 그냥 외워버리세요. 별도합산 토지는 가장 낮은 게 0.5, 가장 높은 게 0.7. 자, 해결했어. 이제 다 됐죠? 다 됐어. 이제 절대 책을 보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연습. 토지 중에 종합합산 토지는 제일 낮은 게 1, 높은 거 3. 별도합산은 0.5, 가장 높은 거 0.7. 개인이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0.5, 가장 높은 거 2.7.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법인이 2주택 이하면 2.7, 3주택 이상이면 5, 공공주택 사업자면 0.5에서 2.7,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했으면 0.5에서 2.7,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안 한 법인이 2주택 이하면 0.5에서 2.7, 3주택 이상은 0.5에서 5. 몇 개 되지도 않아. 해봤자 4개밖에 안 돼. 요 4개만 익히면 돼요. 나머지는 특수상이니까. 요 4개만 익히면 나머지는 법인 그러면 여기 제일 높은 거 이렇게 적용해 보면 되고. 그러니까 딱 종합합산, 별도합산, 2주택, 3주택 요 4개만 암기하시면 종부세 세율은 다 익힌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세부담 상한 이건 놔두시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납세 절차로 가봐요. 자, 납세 절차.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재산세하고 똑같네요. 또 재산세는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든가요? 내가 알아서 신고하든가요?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은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내는데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따로 계산한다. 하나로 묶어서 고지한다. 하나로 묶어요. 근데 재산세는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따로따로 고지서가 나왔는데 여기는 묶어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 여기는 1일에서 15일. 1일에서 15일이에요. 여기는 재산세는 1일에서 15일이 아니라 16일에서 30 또는 31일. 16일부터. 여기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정부가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 재산세에서는 납부 개시 며칠 전에 고지서를 보내라. 5일 전. 똑같네. 기간 개시 5일 전. 5일 전에 고지서 보내는 건 같아. 근데 이게 함정이 아니에요. 함정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가 들어있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는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 계산이 어떤 식으로 계산됐다는 걸 구분 표시해 주든가 안 해주든가? 해주죠. 자, 그걸 봐야 돼요. 주택과 토지로 뭐하여? 구분하여. 자, 구분. 여기가 함정. 구분을 합산으로 바꿔버려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 그러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금,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구분 계산이 돼 있든가 안 돼 있든가? 돼 있죠. 그래서 고지서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고지서를 딱 내가 눈으로 봐야 이거 구분 표시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총 금액이 얼마라고 표시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구분해서 며칠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줘라. 5일 전에 고지서를 보내줘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선택해서 신고 납부할 수 없다? 있다. 자,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정부가 보내는 게 있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어. 그러면 신고도 날짜는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죠. 날짜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로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혹시 문제에서 내가 신고할 때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이에요. 그럼 틀린 거예요. 시험 문제를 막 그렇게 내는 거예요. 내가 하든 정부가 하든 돈 내는 날짜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부가 부과할 때 이 세금의 확정은, 자,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 세액의 확정은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결정. 기억하셨어 이거? 결정하는 때 확정이 돼. 근데 내가 선택해서 납부하고자 할 때 확정은, 내가 신고할 때 확정은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신고하는 때 확정이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은 세액은 확정은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요. 정부가 이미 고지서를 납부 개시 며칠 전에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5일 전에 발부하니까 12월 1일 전에 우리 집에 고지서가 날라와 있다, 안 날라왔다? 날라왔죠? 그러면 내가 신고 납부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 12월
1일부터 15일. 그러면 내가 신고하고자 할 때 우리 집에 이미 고지서가 날라왔다 안 날라왔다? 날라왔다. 그러면 내가 이미 고지서를 받아버렸을 때는 신고 납부할 수 없다? 있다?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이미 고지서가 집에 도착했더라도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고 싶으면 그 고지서는 버려버리고 하면 돼. 그럼 그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세무서장이 결정해서 우리 집에 도착했던 고지서는 이걸 뭐 한 걸로 본다? 없었던 걸로 본다는 이야기는 우리 집에 고지서가 날라와서 내가 이미 손에 들고 있어도 그거 버려버리고 없다고 보고 내가 알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정부의 결정은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보니까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는 순간 그 신고한 세금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결정해야 확정이 됩니다.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바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 납세지로 가보죠. 납세지는 국세네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납세지는 주소지. 만약에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로 거소지. 자, 비거주자. 시험 볼 때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를 시험 볼 때는 주의하세요. 그럼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주택이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안 낸다? 내야 된다? 당연히 내야죠. 종합부동산세를 외국에다 낸다? 우리나라에다 낸다? 우리나라에다 내야죠. 세무서가 외국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다 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 낼 때 이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뭔 사업장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로 가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요게 1번. 만약에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2번. 그런데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없으면 그 물건, 그럼 종부세 물건은 뭐가 뭐 두 가지. 주택과 토지. 그러면 주택과 토지니까 그 주택과 토지 소재지 이렇게 3번. 자,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비거주자면 사업장 소재지가 1번,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래도 안 되면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납부유예. 납부유예는 재산세하고 똑같으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납부유예는 마감 며칠 전에만 신청해라. 3일 전. 3일 전에 신청해라. 이건 5일이 아니라 3일이에요. 3일 전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재산세에서는 나이가 몇 세 넘으신 분만 신청할 수 있고 60세, 보유기간 몇 년? 5년 이상. 다 있죠?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액도 다 있죠. 그 다음에 세금은 재산세 세금이 얼마를 넘어야만 신청할 수 있고. 자, 재산세 고지서 납부할 세금이 얼마가 넘은 사람만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상이다, 초과다. 자, 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데서 모르니까요. 100만 원 초과니까 100만 원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정부는 유예를 해줄 생각한다, 안 해줄 생각한다? 안 해줄 생각하니까 100만 원 이상이다, 초과다. 그래서 안 해줄 생각이니까 초과예요. 그 금액은 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 조건 말고 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1세대 1주택이고 이건 다 똑같은데 1세대 1주택이고 나이가 60이 넘어야 되고 보유기간 5년 넘어야 되고 세금은 100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또 뭐가 없을 것 하나 더 있었어요. 체납이 없을 거.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을 거. 지방세면서 지방세 체납이 없을 거 그래야 되는데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체납 여부는 묻지 않아요. 종부세는 체납 여부는 묻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면 유예를 그냥 그대로 해주는가요? 그냥 취소시켜버린가? 지금 내 집을 팔아버리면 취소, 증여하면 취소, 그 집 주인이 죽어버리면 취소하고 지금 바로 징수해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납부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그게 141페이지로 가보세요.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 자, 초과. 250을 초과하고 6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그럼 250만 원 초과니까 250은 분할납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분할납부 금액은 250초가 5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그랬으니까 전체 중에 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하니까 400만 원이다. 4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이 중에서 얼마 빼고 250만 원 빼고 그럼 나머지 얼마? 150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근데 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고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재산세는 3개월. 법 바뀌었어요. 법 바뀌고 작년에 바뀌었는데 바뀌고 시험에 안 나왔어요. 개정되고 안 나왔어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500만 원 이하며 250 초과액을 500을 초과했을 때는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납으로 가보죠. 자, 물납은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는가? 재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안 돼요. 참, 한 글자 딱 써있네. 금액 관계없이 물납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종부세 물납은 안 돼. 그럼 재산세에서 물납은 얼마가 넘어야 가능하다? 1,000만 원 초과. 그럼 1,000만 원짜리는 물납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0만 원을 초과해야지 1,000만 원 안 돼요. 그럼 관할? 네. 관할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신청하는데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시고 신청받은 지방은 받고 나서 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시고 만약에 불허가 통지를 하면 다시 며칠 안에 재신청하고 10일 안에 재신청합니다. 물납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어느 날의 가격으로 평가하시고 6월 1일 작년 시험은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6월 1일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작년에는 물납이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분할납부가 한 지문 정도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분할납부가. 이제 결정과 경정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자, 결정은 언제 쓰는 게 결정이라는가요? 처음 할 때. 경정은 수정할 때. 자, 그럼 보세요. 과세 대상의 누락이다. 그럼 과세 대상의 누락이란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과세를 했다 안 했다? 누락이라니까 누락. 자, 그럼 제 손가락 몇 개인가요? 2개. 자, 2개죠? 2개죠? 3개네. 3개잖아요. 누락됐잖아. 하나 누락됐으니까 2개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내놓고 나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해야 된가요? 처음으로 해야 된가? 수정해야 되니까 결정한다, 경정한다. 그래서 경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경정하여. 그다음에 세무서장은 신고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었으니까 신고 이미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다시 보내니까 결정이란다, 경정이란다. 그래서 이때도 경정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경정이란 단어는 이미 있었던 걸 수정할 때 경정, 처음으로 하는 건 결정. 비과세로 가보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별것 아니에요. 자,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 재산세에서 우리 종부세는 재산세에서 종부세로 넘어와요.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뭐 한다 그랬는가? 준용이 뭔 말인가? 그냥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너하고 똑같이 이 말이에요. 너하고 똑같이 간다. 그럼 재산세가 나 비과세 그러니까 종부세도 뭐라는 거야? 나도. 네가 비과세니까 나도 그 말이에요. 준용한단 말이 나도 그 말이에요. 나도 똑같이 하니까 그냥 비과세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만약에 재산세가 감면을 받았다. 재산세가 감면을 받으니까 종부세가 또 뭐라는 거야? 나도 뭐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감면. 나도 준용해서 나도 감면. 네가 감면이니까 나도 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다 끝나셨어요. 종부세 다 끝났는데 종부세는 시험에서 한 문제만 나오면 좋은데 어쩔 때는 2개 나왔다, 어쩔 때는 3개 나왔다고 그래요. 자, 3문제까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 예, 너무 깊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
그냥 한 문제만 덜렁 내면 좋겠어요. 한 문제만 내면 아주 가볍게 내거든요. 한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내냐면 과세 대상물에서 한 줄 나와. 과세 대상물. 그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다. 주택과 토지. 그럼 주택은 어떤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다? 또 다 틀렸네. 자,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야, 거기서 다 틀려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으로 또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데 종합합산 토지는 얼마가 넘은 사람만 대상이다. 5억 초과. 작년에 5억이라고 나왔어. 5억만 암기하신 분은 또 문제를 못 풀어. 그 다음에 별도합산 초과는 80억 초과. 초과는 발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부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중에서 한 줄이 나와. 근데 작년에는 무려 3줄을 냈어. 시험 문제를 2문제를 내면서 거기서 3줄을 냈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주택이요. 개인들이 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면 전체 금액 중에서 얼마를 빼고 12억 빼고 뒤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됐죠? 만약에 1세대 2주택이면 얼마를 빼고 9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그런데 작년에는 법인을 내버렸어.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 중에 얼마를 빼고 안 빼는 게 아니라 0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그 다음에 또 종합합산 토지였을 때는 전체 중에 얼마를 빼고 5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별도합산 토지였을 때는 전체 중에 80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여기에서 과세표준 지문에서 작년에 2줄을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내는 게 세율이에요. 자, 세율. 자, 주택. 개인들이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낮은 건 0.5에서 2.7.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법인이요. 일반 법인이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2.7. 그냥 2.7. 일반 법인이 2주택이니까 그냥 2.7. 자, 그다음에 일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5%. 작년에는 법인의 세율을 물어봤어. 그 전년도에는 토지의 세율을 물어봤어.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7. 근데 33회 시험은 어떻게 물어봤냐면 종합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8 이렇게 내놨어요. 세율 암기 하나면 못 풀어요. 자, 여기까지 세율이 암기가 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세액공제가 나와.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나이는 몇 세가 넘어야 되고 60세 이상, 보유는 5년 이상,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하니까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도 세액공제는 원칙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받고 싶으면 단독 소유로 몇 월 달에 신청해야 된다. 몇 월 달에 단독 소유로 바꿔달라고 신청해야 된다.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단독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단독 소유로 봐서 세액공제나 또 과세표준 계산할 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거기까지 다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이제 납세 절차. 개인이든 내가 신고를 하든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든 기준은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흐름을 전체 종합부동산세 처음부터 흐름을 쭉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는 걸 공법에서는 뭐라 하던가요? 책에 돌아가죠. 세법은 그런 게
잘 안 돼. 왜 안 되냐면 문장으로 복잡하게 내버리니까 문장을 전부 다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뭐 이렇게 책 하나 이렇게 틀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해한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책에 중요한 내용들 하나씩 읽어가면서 찾는 게 그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요. 소득세로 이제 들어가죠.